미국의 2분기 13F 보고서가 발표가 됐죠. 전 세계 최고 투자자들이 2분기에 어떤 코인을 담았는지, 그리고 어떤 주식들을 담았는지 공개되는 거의 유일한 공식 자료입니다. 기관들의 포지션 기반으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또 예측까지도 가능할 건데 오늘 영상에서 한번 풀어들어 볼게요. 일단은 오늘 영상 순서를 어떤 기관들, 기업들이 코인을 담았는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얼마나 팔았고 얼마나 매수했는지 그걸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얼마나 담았고 어떤 섹터를 매수 매도를 했는지 그거를 이제 한번 볼 겁니다. 일단 여러분 13F 보고서라는 거 모르신 분들이 계실까봐 좀 용어 정의 좀 해놓고 갈게요. 일단은 실적 발표,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끝난 뒤에 45일 이내에, 분기가 끝나고 45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1억 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워렌 버핏이 몰래 이걸 샀어, A라는 기업을. 그럼 그거를 발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실적 분기 끝나고 45일 이내에 딱 13F 보고서 발표될 때, 기관들이랑 기업들이 몰래 이런 주식이랑 코인을 샀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월가의 자본들이 이 섹터로 돈이 몰렸구나. 그리고 이 섹터는 좀 덜어냈구나. 그래서 시장이 지금 뭐를 좋아하는지, 앞으로 뭐가 상승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될 거는, 무조건 이것만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6월 30일까지예요. 쉽게 말해서 지난 분기에 기업들이 어떻게 매수를 했고 매도를 했는지, 지난 그 시장 흐름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를 많이 샀어. 그러면 반도체를 따라서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분기를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 시장을 좀 예상할 수 있고 좀 이런 걸 대응해야지, 무조건 거기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13F 보고서에 이렇게 했고 이렇게 대응을 했구나 라는 것들을 보고 앞으로 시장을 조금 예상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에 상장된 주식만 잡혀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블랙록 아이비트코인, 현물 ETF, 뭐 이더리움 현물 ETF, 뭐 비트마인 이런 애들만 잡힙니다. 미국 증시 상장된 것만. 그리고 해외나 비상장은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대형 운용사 입장에서는 A라는 기업이 좋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못 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억 달러를 샀는데 지난 13F 보고서에서는 20억 달러밖에 발표가 안 됐어. 그 이유는 뭐다? 20억 달러씩 뭐 5번, 혹은 20억 달러, 뭐 30억 달러, 40억 달러 이렇게 쪼개서 사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그 기간 안에만 산 그 매수 내역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 분기 점진적으로 비중이 확대도 되고, 혹은 6월 30일 이후에 매수했던 그 종목들을 팔았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3F 보고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무조건 뭐 이거 샀으니까 좋다 나쁘다 그렇게 그냥 편향된 시선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중요한 거 첫 번째, 신규로 편입된 종목이 뭔지, 월가의 투자 거물급 대가들이 어떤 종목들을 편입했는지, 어라? 이것 봐라. 이 종목을 편입했네? 그럼 이 종목이 뭐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중을 점진적으로 크게 늘렸어. 야, 이 섹터를 좋게 보는구나. 그래서 어떤 종목을 비중을 크게 늘렸는지. 그리고 세 번째, 완전히 매도한 종목은 뭔지. 야, 이거는 아예 다 매도를 해버렸네? 이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매도한 것 같은데 그런 섹터가 뭔지. 그리고 네 번째는 포트폴리오 내 비중이 높은 종목이 뭔지. 비중을 크게 늘린 종목이랑 또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 대형 기관들 혹은 투자 대가들이 동시에 크로스되는, 동시에 쌓게 되는 테마가 뭔지, 섹터가 뭔지, 이런 쪽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가볼게요. 코인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부터 한번 볼게요. 이번에 비트코인을 좀 유의미하게 많이 매수한 기간이 모건스탠리입니다. 블랙록 ETF를 23%, 5억 달러 가까이 늘려놨죠. 그리고 피델리티 비트코인도 담았고, 그리고 모건스탠리 지네들 자체 비트코인 ETF, 지네 것도 보유하고 있다는 거 나왔고. 그래서 모건스탠리가 블랙록 거, 피델리티 거, 그리고 지네 거, 비트코인 ETF를 좀 여러 기관들 거를 좀 두루두루 사면서 포지션 확대를 했다. 그리고 국부펀드, 아부다비 국부펀드가 그대로 갖고 있더라고요. 4.9억 달러. 팔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이비트코인 블랙록 현물 ETF도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손들은 지금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하버드가 2개 분기 연속 축소했고, 그리고 2분기 때는 팔지 않았어요. 팔지 않았지만 2개 분기 축소를 하면서 아이비트코인 그 보유량이 반토막이 났죠. 비트코인을 많이 줄였고, 대신 뭐를 많이 담았냐면 금을 좀 담았어요. 그래서 하버드대의 선택은 비트코인보다는 금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비트코인을 모으고 트레저리 전략을 펼치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얘네들은 아민디라고, 얘네들이 지금 148% 가까이 1.8억 달러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좀 담았고 50만 주 정도.
그리고 CT에서도 23만 9천 주 정도 담았고. 그래서 2주 동안 기관들의 순중 합계가 한 1.8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이번 2분기에 비트코인 보유량도 증가를 하긴 했지만 6월 달에 한 32개 정도 매도를 했죠. 그래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전통 월가 기관들은 좀 매수를 했고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진해 자체는 비트코인을 살짝 매도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을 막 크게 매도를 했거나 뷰가 바뀌어가지고 막 비트코인이 끝났다라고 하는 기간은 없어요. 오히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저점 매집 구간으로 생각하고 담았다. 그러니까 올해 2분기 비트코인 가격이 좀 많이 출렁였을 때, 떨어졌을 때, 그때 많이 담았다는 겁니다. 자, 이더리움 한번 가볼게요.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대에서 ETF를 다 전량 매도를 했어요. 근데 금액이 막 크지는 않아서 한 8,600만 달러 정도를 전량 매도를 했다고 해요. 신규 편입도 없고. 그리고 보시면은 비트마인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이더리움을 580만 개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공급량의 4.8%. 5%까지 채운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거의 이젠 5%에 거의 다다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비트마인에서 발표한 겁니다. 뭐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먼트, 뭐 파운더스 펀드, 판데라, 뭐 DCG, 갤럭시 디지털, 뭐 크라켄, 빌 밀러, 톰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3F에 실제로 잡힌 대형 주주들도 시타델, 이더리움 갖고 있는 시타델, 서스커헤나, 제인스트리트, 모건스탠리, 블랙록. 근데 뭐 시타델이나 뭐 제인스트리트나 이런 애들이 좀 성향이 뭐냐면 헤지펀드 성향, 샀다 팔았다 하는 성향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버드대처럼 하나 사놓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이런 애들이 아니라 국부펀드처럼 이런 애들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좀 성향이랑 다르다는 거죠. 기관들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좀 샀다 팔았다.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좀 많았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정적이에요. 이번에 2분기 때. 그래서 막 대월가 있는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베팅을 늘렸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럴 수 없다.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기관들 역시도 차익성, 언제든지 수익이 나면 팔을 수 있는 패시브 성격 그런 성격이 좀 강하다. 차익 거래. 그래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는 살짝 좋지 않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숫자도 2,000개에서 1,900개로 줄었거든요. 2,000개의 기관이 비트코인을 들고 있었는데 1,900개로 줄었어요. 대신 긍정적인 건 총 보유량, 총 보유량은 비슷하다. 오히려 더 늘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2분기에 마이너스 14% 빠졌거든요. 근데 총 보유량은 7.5% 늘어났어요. 그럼 이 말은 뭔 뜻이냐면 2분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14% 가까이 빠졌을 때 대규모의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모으는 큰 손들은 샀다는 거예요. 저점 매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00개 중에 1,900개 한 100개의 기관이 떠났죠. 비트코인을 팔고 중소형주들 힘든 이런 기업들 얘네들은 던지고 오히려 강한 손들 고래들은 7.5%더 담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2분기에 비트코인 가격은 빠졌지만 굉장히 건강한 손바꿈 현상이 일어났다. 비트코인은. 속보가 떴어요. 미국 이란 60일 연장 합의 승인 보도. 시장 나쁘지 않겠네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있죠. 지상전 투입, 뭐 지상군 투입 아니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뭐 핵을 어쩌고 한다. 그런 얘기 없는 이상은 이제는 러우 전쟁이랑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유가에 크게 영향 안 줄 겁니다. 예전에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이란 전쟁이 변수였다면 이제는 상수다. 그래서 보시면은 7.5% 늘렸다. 자, 정리해서 올해 2분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14%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기관들, 고래들은 오히려 매집을 했다. 매수를 했다. 저점으로 인식하고 매수를 했다는 거. 총량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살짝 포지션이 줄었는데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주식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들 코인 투자자분들이라도 난 주식 투자 안 해 하시는 분들도 들으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주식이 어떤 섹터로 몰리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코인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13회 보고서 2분기 대규모 기관들, 기업들, 거장들 공통적인 좀 메시지는 뭐였냐면 반도체, 메모리를 좀 매도했거나 비중을 축소를 했어요. 그 축소한 돈을 어디로 움직였냐면 AI 좀 사이드. 반드시 AI 수요가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섹터로 움직였거든요. 뭔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스탠리 드럴킨 밀러. 이분이 누구냐면 조지 소로스랑 그 영란은행 무너뜨린 분이 있죠. 여러분들 그 케빈 허시 베스앤드 재무장관 멘토 이분을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드럴킨 밀러. 매수를 하셨는데 뭐를 매수를 하셨냐. 자, 보시면은 구글, 아마존, 뭐 TSMC, 그리고 STM, CDW, 폭스, 인스미드, 바이오죠. 그리고 브로드컴 전량 매도했고, 샌디스크 메모리 반도체 매도했고, 로쿠 미디어 스트리밍 매도했고. 자, 그래서 한번 좀 훑어보자면, 반도체를 매수한 건 TSMC, STM 샀고,
그리고 브로드컴을 매도했어요. 샌디스크도 일부. 그 말은 즉슨 같은 포트폴리오 안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서로 스왑을 했다는 건 뭔 뜻이다? 주가 매출 비율 PSR 기준 TSMC랑 STM이 미국보다 좀 더 저렴했다. 그래서 반도체를 서로 스왑을 했다. 그러니까 반도체 중요한 거는 생각하는데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도 브로드컴, 샌디스크보다는 얘네들이 조금 더 저렴하겠네. 그래서 얘는 매수, 얘는 매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CDW. CDW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시스코, 델 같은 이런 기업들한테 이제 정부랑 병원이랑 IT 장비랑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술 서비스를 판매하는 어떻게 보면 IT 종합 백화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거를 이번에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한 5천 명 이하 그 중소기업인데 AI비 도입이 필요할 때 이제 IT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AI 서비스나 하드웨어 승자가 될 때 이제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들 AI 도입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CW도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추가한 게 CW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로쿠 팔았고 폭스 샀죠. 폭스가 이번에 그 로쿠를 또 인수를 했죠. 그래서 주식 교환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매도와 함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러켄 밀러는 이런 식으로 지금 포트폴리오를 이번에 수정을 했고, 자, 캔피셔. 이분이 PSR 지표를 이제 대중화한 인물이다. 주가 매출 비율. 수천억 달러를 굴리는 대형 자산운용사 이끌고 있는 분입니다. 캔피셔, 피셔 인베스트먼트. 제가 좀 대표적으로 월가에서 좀 신뢰도가 높은 유명한 분들 위주로 모시고 왔어요. 캔피셔 이분 매수 매도 한번 보자니 GE 에어로스페이스, 항공 반도체 소재죠. GE 버노바. 뭐 이거는 다 알죠? 전력, 터빈, GE 버노바 그 변압기, 그리고 시스코 네트워크 장비, AI 인프라. 팔로알토 네트워크, 사이버 보안, 유나이티드 그룹, 산업재, 매도한 게 캐나디안 내추럴 리소스, 원자재 에너지, 코노코 필립스, 쉐브론, 원자재 에너지. 명확하죠? 매수한 건 다 항공 반도체, AI, 산업재. 그러니까 매수한 5개 기업이 AI 관련 기업들이에요. 이 그 에어로스페이스 얘네들이 실리콘 그 카바이드 반도체 개발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GE 버노바는 대표적으로 변압기, 데이터 전력, 데이터 센터 지을 때 들어가는 거. 그리고 시스코도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 얘네들이 대주는 애들이고, 팔로알토 우리 배웠죠 여러분들, 하우스분들? AI 보안. AI가 확장됨으로써 사이버 보안 필요하다 반드시. 그래서 보안 관련 섹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죠 최근에. 그래서 AI 보안. 그리고 매도한 건 원자재 에너지. 그래서 정유주를 매도했다는 거는 단순 차익 실현일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쉐브론 지금 주가가 PC 비율이 지금 22년도 유가가 높았을 때보다 더 고평가된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줬을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했다. 그래서 매수한 게 AI 관련 기업들이에요. 유심히 보세요, 여러분들. AI 관련 기업들. 근데 반도체인지 AI 사이드에 포함되는 기업들인지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자, 레이달리오 봅시다. 눈치 빠른 분들은 여기서 저런 기업들이 있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체 유명한 분이니까. 자,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창업자. 돈 많은 분이에요, 여러분들. 자기 아파트 시작해가지고 1,500억 달러 굴리는 분입니다. 레이달리오 많이 들어보셨죠? 레이달리오 보시면 지금 뭐 지수 ETF 이런 식으로 들고 있고,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아마존 이렇게 지금 갖고 있고, 신규 매수가 ES, 에버소스, ED 코네디슨, 듀크 에너지, 유틸리티 전력입니다. 매수 확대는 아마존, TSMC, 마이크론, 그리고 매도는 시스코, 팔란티어, 코어이브 이렇게 던졌죠. 자, 레이달리오 이번에 포트폴리오 특징이 뭐냐면 좀 움직였어요. 뭐 어떻게 움직였냐면 시스코, 팔란티어, 코어이브, AI, 소프트웨어, 클라우드를 좀 줄이고 어딜로 좀 신규 매수를 확대했냐면 유틸리티, 전력, 듀크 에너지, 코네디슨, ES, 에버소스. 확실하죠? 그러면 지금 레이달리오는 앞으로 병목 자산을 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전력, 유틸리티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팔란티어, 코어이브, 시스코가 나빠서 덜어냈다기보다 상반기에 좀 많이 올랐죠. 상반기에 좀 많이 올라서 좀 차익 실현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앞으로 이제 병목 자산을 전력, 유틸리티 쪽으로 본다는 거죠. 다음 필립 라폰트. 이분은 좀 예외되는 성격이라서 제가 모시고 왔어요. 포트 매니저먼트 창업자라고. 근데 돈 많은 분. 뭐 알아서 뭐해. 나이가 몇 살이고 중요하지 않죠. 돈 많은 분. 근데 이분은 특이하게 마이크론, 인텔, 메모리 반도체 늘렸어요. 자, 그럼 우리가 뭐 워렌 버핏도 있겠지만, 자, 지금까지 제가 중요한 인물들을 좀 모셔왔고, 이분들 좀 특징이 뭐였죠?
이분들 말고도 또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했거든요. 특징이 뭘까? 이번 2분기 때 13F 보고서의 특징은 뭐였냐면 반도체 메모리 비중을 줄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왜 그러냐면 4, 5, 6 이번 분기 때 2분기 때 반도체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갔었죠. 하이닉스가 300만 원을 넘었고 그럼 대규모 기관들 기업들 투자 대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반도체 메모리가 고점이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를 2분기 때 많이 덜어냈다. 그럼 이번 13F 보고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대다수의 기관들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를 덜고 매도하고 어디로 움직였다?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전력, 유틸리티 혹은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들어가는 뭐 변압기를 만드는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AI에 필요한 사이드 쪽으로 좀 많이 움직였다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를 던지고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주들을 던지고 나머지 좀 뭐라 그럴까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는 그리고 뭐 GPU에 좀 이런 기능을 좀 효율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매수한 쪽 어디 쪽으로 좀 움직였냐면 곡괭이 말고 청바지를 판다. 이쪽으로 옮겼다고 말씀드리죠, 지금. 반도체 메모리가 아니라 뭐 전력, 터빈, 지버노바 이런 애들. 네트워크, 시스코, 사이버 보안, 팔로알토, 그리고 건축 자재. 데이터 센터에 지으려면 건축 자재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애들. 뭐 MLM이라던가 VMC라던가 이런 기업들. 그리고 원자재, 금, 은, 스트리밍 이런 기업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 주도주보다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들어가는 전력, 데이터 센터 이쪽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반도체가 아니라 청바지, 리바이스 청바지를 파는 혹은 그 곡괭이를 갖고 이제 금을 캐러 갈 때 이제 옆에서 김밥을 파는 그런 기업들에 베팅을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봅시다. 6월 30일까지 기준이라 말씀을 드렸죠.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뭐가 제일 많이 빠졌죠?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빠졌어요. 제가 지금 13F 보고서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2분기에는 메모리 반도체를 던졌어요. 기관들이. 그럼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사면 안 되겠네요. 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 않죠. 6월 30일까지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던졌어. 기관들이. 그리고 나서 실제로 6월달, 7월달에 조정이 나왔죠. 신기하죠.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반도체 메모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럼 그때 또 얘네들이 어떻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매수했을 가능성이 높죠. 저점 매집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PBR부터 PER 시작했을 때 생각했을 때 싸다. 그럼 그냥 13F 보고서만 보고 메모리 반도체 던져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올라오고 있죠? 오늘 SK하이닉스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이번 13F 보고서를 보고 2분기 때는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던졌지만 이번 조정 때 매수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올해 11월 달에 13F 보고서 또 발표되거든요. 그때는 메모리 반도체를 매수했다. 이런 결과들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워렌 버핏 한번 볼게요. 워렌 버핏은 뭐 똑같습니다. 크게 차이가 없어요. 뭐 신규로 매수한 거 따로 없었고 제일 신기한 게 구글을 많이 산 거. 포트폴리오 거의 3위 정도까지 올라올 정도로 구글을 많이 샀죠. 그래서 워렌 버핏도 AI에 베팅을 한다. 그리고 구글이 최근에 AI 관련해가지고 좀 구글 검색량이 줄어든 위기가 있었지만 우리 구글 딱 검색하면 AI 오버뷰라고 그 구글 검색창에다 AI를 도입해버렸죠. 그래서 좀 위기를 벗어났고 그리고 이번에 델타 항공을 매수를 했더라고요. 워렌 버핏이. 보통 유가가 높게 되면은 항공사들은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유가가 높으면은 항공 티켓이 잘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워렌 버핏이 그 델타 항공을 샀다는 건 뭔 뜻이냐면 이번에 델타 항공이 좀 매출이 괜찮았거든요. 어떤 전략을 펼쳤냐면 항공기 매수를 줄였어요. 그리고 고급 좌석을 늘리면서 비싸게 파는 데 집중을 한 겁니다. 아멕스 카드나 이런 좀 소비를 잘할 수 있는 이런 인원들이랑 같이 이런 카드사랑 협력을 해가지고 막 마일리지 적립 카드도 만들고 광고 사업까지 확장해가지고 이번에 잘했어요. 그래서 델타 항공을 매수했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워렌 버핏은 AI에도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가 들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에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일단은 지금 봤을 때 이번 2분기 13F 보고서 기준으로 했을 때 암호화폐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큰 움직임은 없었다. 2분기 때 비트코인이 한 14% 가까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담았다. 고무적인 거죠. 그래서 2,000개 기관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고 대신 1,900개로 줄기는 했지만 오히려 양은 7.5% 늘었다. 비트코인을 매집한 양은. 그럼 이번에 2분기 때 가격이 많이 빠졌을 때 글로벌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저점으로 생각하고 많이 매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더리움은 크게 변동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시를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는 많이 매도를 했고 그리고 어떤 섹터를 많이 샀다?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뭐 전력, 유틸리티, 데이터 센터 짓는 데 들어가는 뭐 원자재, 공사 이런 기업들, 건축 자재, 그리고 사이버 보안 이런 쪽으로 많이 매수를 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국 증시 기준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보다 그런 기업들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죠. 얘네들이 담았으니까 지금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럼 한 가지 우리가 2분기 때 메모리 반도체를 던졌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앞으로 더 떨어진다고 보시면 안 된다.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왜?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메모리 반도체가 저점이 그 조정이 크게 나왔고 그때 또다시 뭐 레이달리오나 아니면 뭐 드라켄 밀러나 이런 또 투자 거물 대가들이 매수를 했을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AI에 어떻게 보면은 좀 부수제, AI가 직접적인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부산물 인프라 쪽으로 많이 베팅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F 보고서를 보면은 그냥 앞으로 어떤 섹터가 좀 오를 수 있는지 뭐 100%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예상 시나리오를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 서비스 나우가 지금 왜 이렇게 오르는지, 세일즈포스가 왜 오르는지 여기서 이제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2분기 때 6월 30일 전까지 이미 얘네들은 많이 담았구나 포트폴리오에. 그래서 지금 서비스 나우나 이런 애들이 많이 오르는구나.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2분기에 던졌고 최근에 많이 담았다고 하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겠구나. 그럼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앞으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크게 뭐 변동성은 없지만 그래도 고무적인 건 2분기 15% 가까이 빠졌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다 던지고 나갔지만 기관들은 저점에서 매집을 했구나. 7.5%나 보유량이 증가를 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